안녕하세요. 저는 한양 백도 아파트 986동에 사는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위원장 김현식입니다. 저는 3번 토박이로 94년 준공된 한양 백도 아파트에 초기 분양 때부터 지금까지 4명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인 3번 안에서도 수리산 습세권의 쾌적한 환경과 국내 초중학교의 명문 학군, 문화예술 공간 및 대형 병원을 주변에 가진 지리적으로 우수한 위치에 큰 불편함 없이 27년을 살았습니다. 준공 당시부터 중대형 평형의 고급 아파트로 남다른 명성을 유지해온 한양 백도 아파트였지만 지금은 제가 나이를 먹은 만큼 아파트도 세월이 흘러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준공 당시에 중대형 평형의 고급 이미지는 퇴색되어지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우수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시세보다 저평가받는 노후화된 아파트로 인지도가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신축 아파트와의 가치가 점점 더 벌어지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파트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재건축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이미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을 할 경우 사업성이 낮아지게 되며 또한 재건축을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다리다 보면 법과 정책이 바뀌어서 한양 백도 아파트로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30년 뒤에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희박한 가능성에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동안 저희 아파트는 점점 더 노후화되어 가치는 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마침 우리 군포시는 금정역의 GTX 개설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호재들이 연이어 생겨나며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리모델링 사업의 적기라는 사실은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에 동참하여 3번의 미래에 걸맞게 한양 백도 아파트를 3번에서 제일 가치 있는 고급 아파트로 변모시키고자 리모델링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가 최대한 빨리 주도권을 잡는 길만이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가치를 증대시키는 길임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여겨집니다. 현재 우리 단지를 포함하여 3번 내 17개 단지가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를 발족하였습니다. 3번에서 앞선 3개의 단지는 조합 설립을 넘어서 시공사까지 선정이 되어 있고 현재 우리와 같은 단계인 조합 설립 결의서를 진구 중인 단지는 3개 단지가 있습니다. 우리 단지가 조합 설립이 늦어지게 되거나 우리보다 뒤늦게 시작한 단지가 치고 올라오면 2주 시기가 서로 맞물리게 되어 군포시에서는 사업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인허가를 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어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 개인별 분담금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 4단계 계속적인 연장으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유주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사업 설명회 등을 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이나 현재 시국으로는 할 수가 없기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이나마 돕고자 온라인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니 본 설명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동의서 제출로 우리 리모델링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주민들의 염원인 수리산 숲속에서 살기 좋은 명품 아파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번 한양 백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하우드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의 배한섭 상무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양 백도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계획안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계획안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건축 설계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잠시 살펴보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계획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준공 난지 한 20년 넘으면은 재건축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아파트는 지금 만 27년을 경과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지 안의 주민들은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단순하게 좀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이라고 하죠. 도정법에 따라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에 제한이 없어요. 대지 면적 그대로 유지하고 사업을 하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대지, 사유지를 말합니다. 사유지를 내놓고 용적률을 찾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사유지를 어느 정도 내놓을 걸로 추정이 되느냐? 약 한 8%에서 10% 정도 용적률을 찾기 위해서 대지 면적을 내놔요. 그리고 최대 법에서 요구하는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300%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대지를 내놓은 상태에서 임대 세대를 지어야지만 300%까지 차할 수 있는 그런 용적률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지 면적 변화는 없고요. 용적률에 대한 규제도 없어요. 단지 면적 규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지 면적은 현재와 변경이 없다,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이제 법적으로는 30년이면 재건축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어서 35년 지나서 이제 통과된 한 단지가 나왔습니다. 그 목동에서 나왔는데요. 그 통과되면서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그 안전진단, 지자체에서 하는 안전진단 믿지 못하겠다. 공공기관에서 검증해라. 라고 법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35년이 지나도 즉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단지가 지금 많이 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 단지들이 몇 층이냐? 다 15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몇 층에 살고 계시느냐? 25층 아파트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럼 25층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려면은 최소 제가 판단하기에는 준공 난지 한 40년 아니면은 45년까지 가셔야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부분이고 설령 재건축 한다 하시더라도 여러분의 기존 용적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봐야 1대1 재건축 정도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1대1 재건축은 강남에서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사업을 제안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한양 백도 아파트의 리모델링 증축 가능 범위, 리모델링을 하시면은 법에서 어떤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만 단순히 살펴볼게요. 전용 면적 8호 미만,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의 34평대를 말합니다. 국민주택이죠. 34평형 미만은 전용 면적 40% 이하까지만 늘려주겠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다수가 지금 계신 8호 초과, 8호 초과 대형 주택이죠. 대형 주택은 전용 면적 30%까지만 늘려주겠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면적에 대한 규정이죠. 그러면은 최대치로 찾을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전용 면적은 지금 현재 29,934평이고요. 최대치로 찾으면은 38,932평이 됩니다. 그리고 세대수도 주택법상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세대수에 대해서 기존 세대수 대비 15%까지만 일반 분양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럼 기존 세대수가 여러분은 930세대입니다. 그래서 15% 해당되는 세대는 139세대고요. 그럼 139세대를 일반 분양해서 일반 분양 수익금으로 여러분의 분담금을 아껴주는 사업이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과 거의 동일한 사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후에는 최대 1069세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직증축, 주택법에서 한 가지 더 규정하고 있는 게 층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직증축일 경우에 한해서 14층은 2개 층, 15층 이상은 3개 층을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 하우드에서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계획안은 수직증축은 아니고 별동증축으로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잠시 뒤에 수직증축과 별동증축은 잠시 언급을 해드리겠는데요. 그리고 현재 15년만 경과되면 중축형 리모델을 할 수 있는데 보통 15년으로 하지는 않고요. 한 20년, 25년 지나면은 이제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사업성이 뛰어나다라고 판단되면은 리모델링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3번에 있는 한양 백도 아파트는 수직 증축도 가능하고 별동 증축도 가능한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수직 증축과 별동 증축을 간단히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수직 증축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건물 위에 세개층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검증 과정이 한 3개나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최소 조합 설립하고 8년 이상은 좀 추정을 하는 부분이고, 별동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 설립 후 안전진단만 통과되면은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수직 증축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구조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꽤 높은 편이에요. 사업비가 높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분담금이 많이 올라간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도권에서는 수직 증축을 하는 사례는 아직 없고요. 이제 강남 정도에는 이제 한두 단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동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비가 조금 줄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담금이 좀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수직 증축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인허가 리스크입니다. 아직까지 2차 안전성 검토, 파일 기초죠.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한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3번에 있는 한양 백도 아파트는 이제 별동 증축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 리모델링 사업 절차 전체를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간단하게만 앞부분을 좀 말씀드릴 텐데, 현재 여러분한테 지금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 추진위원회 단계예요. 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리모델링 추진 여부를 묻는 거예요. 리모델링 추진을 할까요? 말까요? 거기에 대한 판단을 동의서를 제출하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리모델링 어떤 겁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거고, 그럼 내 집 어떻게 바뀝니까? 라고 이제 제 설계사가 이제 안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럼 그 안을 보여드리고 리모델링에 찬성하시면은 이제 조합 설립이 되고요. 그 다음 시공사를 뽑고, 그 다음 안전진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계획을 확정하는데, 시공사를 뽑을 때도 시공사가 대안 설계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계획심의 이제 기본 설계안 확정하는 과정이죠. 안전진단 끝나면 이제 기본 설계안 확정해서 인허가를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때 계획안을 모두 확정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안으로 확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안은 여러분한테 동의서를 받으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시공사 뽑을 때 똑같이 의견을 수렴할 거고요. 그리고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가가호호, 설문조사 다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서 인허가가 들어갈 예정이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요. 현재 보여드리는 안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분 기대에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의견을 주시면은 언제든지 반영 가능하고, 이거는 추진위원회에서 만든 그냥 예시안이다. 리모델링 하시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제 예시안 정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리모델링 계획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공후 27년 경과 되면 항상 모든 단지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설비 노후화, 주차 공간 부족하고요, 주민 공동시설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지의 이미지가 떨어지고 시세가 떨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재건축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한양 백도 아파트 경우는 재건축의 사업성이 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대지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94년 9월에 준공됐고요. 용도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옵니다. 지구단위 구역이고요.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게 용적률을 규제하는 거죠. 재건축 최고 300%, 임대주택 지었을 때만.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용적률이 약 225.9%입니다. 이 용적률은 재건축하기가 힘들겠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용적률이구나 라고 이제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층수는 지하 2층에 최고 25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5층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는 데까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겠구나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대수 평형대를 보시면은 상당히 골고루 있습니다. 30평형, 31평, 32평부터 최고 54평까지 골고루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평형대를 보시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네이버를 찾아보셔도 이 평형대로 나오시고, 그리고 부동산에 가서 여쭤보셔도 이 평형대가 나오실 거예요. 그럼 이 평형대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평형대지 실제 현행법 평형대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27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여기 평형대에는 지하 대피소가 들어가 있어요, 면적이. 그래서 지하 대피소를 빼게 되면은 여러분의 평형대는 한 2평, 적게는 2평, 많게는 4평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지금 내 지금 평형대에서 많이 늘어나지 않네, 내가 뭐
분담금을 이렇게 내는데 늘어나는 평형대가 요거밖에 안 돼 라고 판단하시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늘어나는 평형대에서 한 두세 평, 많게는 4평 더 늘어나신다 라고 판단해 주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평형대로 비교를 좀 하다 보니까 지하 대비소 부분이 반영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형대 세대수를 보시면은 35평형에 682세대고요. 30평형, 31평형, 32평이 4세대, 3세대, 9세대가 있는데요. 그 1층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입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6평형이 128세대가 있고 39평형, 40평형, 41평이 한 세대씩인데 마찬가지로 1층에 출입하는 세대다라고 보시고요. 47평형도 1층에 출입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대수는 1113세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확인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리모델링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적률 규제가 아니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증가율로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용 면적은 약 16,017평방미터가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얘를 용적률로 환산했을 때 299.7%약 증가되는 용적률은 73%가 증가되는데 얘는 이제 군포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이제 규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군포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자체에서 규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리모델링 용적률만 풀어준다 그러면은 좀 더 많은 평형을 일반 분양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하 2층은 주차장을 다 지상에 있는 주차장을 다 지하로 넣기 때문에 지하 3층으로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상에 25층은 26층으로 가시는데 1층은 다 필로트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에 있는 세대는 2층으로 가시고 25층에 사시는 분들은 26층을 한 개 더 만들어서 26층으로 가시는 걸로 현재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은 별도로 좀 계획을 해서 이제 일반 분양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형대 같은 경우는 30평형, 31평형, 32평형, 35평형 같은 경우는 모두 리모델링해서 39평형으로 바꿔드렸습니다. 그게 계획 아닌데요. 아까 30, 31, 30은 1층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35평형에 39평형으로 가면은 4평이 늘어났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4평이 아니고 한 6평, 7평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은 뭐 다양하게 25%, 21%, 16%, 5% 늘렸는데 기존에 1층에 있는 세대수 평형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35평형 기준층을 35평형 기준으로 보시면 될 듯 하고요. 그 다음에 40평형, 46평형 같은 경우는 49평형으로 바꿨고요. 40평형은 1층 세대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49A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이 다르기 때문에 형태가 좀 달라서 이제 49A평형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또 다음 동에서는 49B평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동이죠. 39평형, 41평형, 46평형이 49B평형으로 간다라고 보시는 거고 기존층에 있는 세대수가 84세대죠. 그 한 세대짜리는 1층 세대고요. 그럼 46평형이 49평형 가면 3평 늘어나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소 6평 이상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끔 여러분이 아시는 평들을 기재를 해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46평형과 54평형은 57평형 A타입으로 바뀌시는 거고요. 그리고 47평형과 54평형 57B타입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평형대를 늘렸을 때 이제 남는 부분을 일반 분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41평형 이제 10세대가 증가하고 34평형 139세대를 증가시켜서 일반 분양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41평 10세대는 별도로 배치도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기 전에 930세대가 리모델링 후에는 1069세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주차 대수는 뭐 현재 계획은 약 1.5대를 계획했는데 나중에 조합 설립하고 주민 의견 아니면 조합원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제 결정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차 대수에 대해서는 조합 설립할 때까지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치도입니다. 배치도에서 보시면은 노란색이 이제 기존의 30평형대죠. 30평형, 31, 32, 35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이 좀 구분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990동하고 993동 쪽에 있는 색깔이 이제 45평형대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연한 데가 이제 46평형, 그리고 푸른색 대형 평형대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단지별로 이제 색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포인트를 일일이 짚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입구는 기존의 출입구를 그대로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서 두 번째가 이제 약간 그 황토색인가요? 그 분홍색인가요? 34평형이 있습니다. 얘가 별도에 들어가는 위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옆에 동 옆에 보시면은 뭐 조금씩 한 개 동씩 추가로 생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34평형을 별도로 붙여서 얘를 일반 분양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평형 연세대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은 지금 992동이 있는 992동이 있는 동이 약간 지금 이슈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992동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에서 채광, 인동고리나 다 완화를 해주는데 딱 한 가지 완화를 해주지 않는 조항이 있어요. 그 부분이 정복입니다. 정복으로부터 띠하는 부분을 완화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가 엘리베이터가 밖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주차장과 연결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부득이하게 현행법을 적용받다 보니까 한 4개 층에서 5개 층을 이제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줄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한 5개 층을 줄여서 이제 옮겨가는 연세대를 그 옆에 세대 41평으로 옮겨가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얘는 확정된 건 아니고요. 추진위원회에서 제안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확정되는 것은 나중에 조합 설립 이후에 여러분 의견 받아서 수렴해서 이제 확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의견 받는 과정에서 나는 그대로 옮겨가지 않겠다. 뭐 옮겨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옮겨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여러분의 평형대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원하시면은 41평형으로 옮겨가실 수도 있고 34평으로 옮겨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조합이 설립되면 좀 더 구체화되면서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을 통해서 결정할 거니까요. 벌써부터 이게 확정된 것처럼 느끼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의 지상에 보시면 다 조경 처리됐습니다. 지상에 있는 차량은 다 지하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이 큰 단지가 조경 처리되면 조경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죠. 그래야 단지 가치가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예상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리모델링 하시면은 향후에 이런 건물로 좀 바뀔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다음 단위세대입니다. 35평형이죠. 35평형이 39평형으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이제 전용 면적 96.36이 이제 101.95로 바뀌면서 전용 면적은 5.59밖에 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전용 면적 약 1.7평만 늘었죠. 그렇지만 벽체 공룡이라는 부분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처음에 입주하실 때는 이제 전용 면적 산출 기준이 벽체 중심선으로 산출했어요. 하지만 현재는 안목지수라고 해서 벽체 내부선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법적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이고요. 한 2평 남짓 생기는 부분이고, 그리고 발코니 면적, 그러니까 확장이 되면서 발코니가 좀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30평대를 발코니를 확장하시게 되면은 그래서 돈 100만 원은 안 될 것 같고요. 한 몇 천만 원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엄청나게 늘어나는 부분인데요. 그냥 발코니 면적이 늘어난 부분만 따졌을 때도 약 7.2평, 실상 면적이 7.2평 늘어난다는 걸 느끼시게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위세대를 살펴보시면은 전면에 3B로 구성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제 현관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방이 2개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제 욕실은 2개가 있습니다. 안방에도 부부 욕실이 있고요. 그 리모델링 하고 나면은 현관에서 들어와서 거실 옆에 이제 계단실 있는 부분을 뒤로 빼고 엘리베이터를 주차장과 연결하기 위해서 뒤로 좀 움직이면서 약간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을 이용해서 거실을 좀 더 키웠고요. 그리고 침실 둘을 좀 더 키웠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있는 부부 욕실밖에 없는 안방을 마스터 존으로서 부부 공간으로서 이제 기능을 좀 강화시켜서 파우더 공간 만들어 드리고요. 드레스룸도 별도로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주방을 좀 넓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거실 사이를 연결하는 그 넓은 공간에 그 팬트리도 계획을 했어요. 그 주방 수납 공간, 항상 주부들이 수납 공간이 부족한 걸 느끼시기 때문에 팬트리를 좀 계획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평형이 39평으로 바뀌었을 때 아마 여러분 책자에 다 있을 겁니다. 3차원대로 표현한 아이소메트릭입니다. 책자에 다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이 사시는 46평형입니다. 46평형이 49A 타입으로 바뀌는 거죠. 얘가 기존의 4B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전과 마찬가지로 안방에 부부 욕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용 면적은 실제로 전용 면적을 늘리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면적은 약 5.5평 늘어나는 걸 느끼시게 되는데요. 옆에서 보시면 벽체 공량이 약 3평 가까이 늘었고 서비스 면적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피부로 느끼는 거는 전용 면적은 안 늘었지만은 실제 늘어나는 면적은 약 5.5평 더 늘어난다라는 걸 느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후를 살펴보시면 현관에서 들어와서 이제 가운데 거실 그리고 안방에 있는 마스터존을 그대로 만들어 드렸죠. 파우더룸, 드레스룸, 욕실, 부부욕실 다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계단실 부분이죠. 그 부분 활용을 해서 침실 2, 침실 3 이제 배치를 적당하게 했고 앞에 팬트리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좀 강화시켜서 넓게 주방 공간을 만들어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에 다용도실도 설치를 해드린 그런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제 책자에 실려 있는 아이소메트릭 46평형이 49A평형으로 바뀌는 타입입니다. 책자를 잘 살펴보시면 확인이 될 듯합니다. 다음 46평형이 49B타입으로 바뀌는 부분인데 동이 달라서 이제 A타입과 B타입으로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얘 또한 마찬가지로 전용 면적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전용 면적을 늘리지 않았음에도 벽체 공용과 서비스 면적으로 인해서 6.4평 정도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단위 세대는 거의 비슷하죠. 침실 있고 침실에 부부 욕실이 있고요. 거실이 가운데 있고 주방과 식당이 좀 구분되어 있네요. 리모델링 후를 살펴보겠습니다. 현관을 좀 디럭스하게 길게 뺐고요.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거실 옆에 작은 방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방 옆에 드레스룸, 부부 욕실 다 만들어 드렸고요. 주방도 넓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에 다용도실 다 설치를 해 드렸고요. 리모델링 후에는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 책자인 아이소메트릭입니다. 화면으로 정확하게 보시기가 힘드실 수 있으니까요. 책자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4평형입니다. 가장 큰 대형 평형이죠. 54평형이 57A평형으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3평 바뀌었다고 느끼시죠? 지하 테이프석 빼면은 글쎄요, 최소한 7평 정도는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듯해요. 전용 면적은 늘리질 않았습니다. 기존에 워낙 풍족하게 사시기 때문에요. 굳이 전용 면적은 늘리려고 하지도 않으실 거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벽체 공용과 서비스 면적을 따졌을 때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5.1평 정도 더 늘어나더라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기존의 단위 세대를 살펴보시면은 이제 계단실에서 발코니 쪽을 통해서 현관으로 들어옵니다. 전면 포베이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전히 이제 안방 쪽에 욕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식당이 좀 구분되어 있어서 주방에 이제 요리하시는 주부님들이 조금 불편함이 좀 있겠다라는 부분이 좀 추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리모델링 후로 살펴보시면은 이제 가운데 거실이 있고요. 거실 쪽에 이제 침실 1, 드레스룸 넓게 만들어드리고 파우더 공간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실 왼쪽에 보시면 침실 2와 침실 3, 얘 같은 경우는 가운데 가변형 벽체를 둬서 전체 크게 하나의 공간으로도 쓰실 수 있게끔 계획을 해드린 부분이고요. 주방 또한 넓게 계획을 하고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 다용도실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현재 신축 아파트에 반영되는 트렌드는 최대한 다 반영해 드리려고 노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한 책자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부족하시면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54평형의 57B 타입입니다. 얘들 전면 3B로 구성되어 있고 주방 식당 간에 공간이 좀 구분되어 있어서 조금 요즘 신축되는 평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리모델링 후를 보시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57A평과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거실 옆에 침실 2, 침실 3 뒀고요. 그리고 주방 옆에 다용도실, 그리고 주방과 거실 사이에 팬트리 공간, 그 팬트리 공간을 한 개 더 만들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안방의 드레스룸도 좀 길게 뺐던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책자에 있는 걸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대형 평형에 사시는 분들 조합원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나 지금 현재 대형 평형에 살면서 부족한 게 없으시고 뭐 리모델링 하느냐, 지금 부족한 게 없는데 무슨
그 많은 분담금을 내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계에서 제안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임대 수익형 정도를 제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평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제 25평형 인테리어 하는 것보다 50평형 인테리어 비용이 좀 비싸듯이 여러분의 분담금이 조금 더 비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담금을 조금 더 아껴주는 차원에서 이제 계획을 하게 된 부분이고, 법적으로 따지면 정확한 용도는 세대 분리형 단위 세대가 법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세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준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임대 세대 같은 경우는 한 개 이상의 침실, 욕실, 부엌 등을 설치를 해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구분 출입문, 즉 현관을 구분 설치해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마지막에는 전체 전용 면적 및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까지만 해라. 전체 세대수가 다 할 수는 없다라는 사항이죠. 3분의 1까지만 허용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57A평형 같은 경우는 한 2배 정도로 한번 잘라봤습니다. 임의로 한번 잘라보니까 임대 세대가 약 15평이 나오네요. 그리고 주인 세대는 약 42평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가구 1주택인 거죠. 두 세대가 같이 사시는 거고, 15평은 전세로 주셔도 되고 월세로 주셔도 되고, 그럼 전세로 주시면은 목돈을 받으시니까 저번 분담금에 조금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부담이 좀 해소될 것 같고요. 출입문은 현관에서부터 구분하라고 법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51 비평형에 대한 세대 분리형 단위 세대입니다. 조건은 동일하고요. 얘도 이제 오른 전면에 방 2개 정도를 빼서 침실과 주방 그리고 화장실을 만들어서 약 12평, 12평짜리 임대 세대를 한번 만들어 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인집은 약 45평으로 사시는 거고요. 제가 아시는 목동에 계시는 지금 추진위원님께서는 자녀하고 같이 사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연세 드시면은 내가 임대 세대로 들어가고 내 자녀가 아주 안방으로 들어와서 살고 그러면은 자녀와 같이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다음 지하주차장 계획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경제력이 많이 좋아지면서 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법도 바뀌었습니다. 대형 주차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문콕 현상은 많이 줄어들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부들이 항상 고민하는 거, 수납 공간 부족하다고 항상 고민하시죠. 지하에다가 계절 창고 다 넣어 드릴 거고요. 만약 지자체에서 용적률을 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용적률을 좀 풀어준다면 지상에도 설치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각 층별로. 그리고 택배차 같은 경우는 9시 뉴스 2번 나왔는데요. 제가 본 것만 2번인데 3, 4년 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지하 1층으로 들어가게끔 바뀌었기 때문에 택배 대란은 없을 거고요. 그래서 지하 1층 층고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예전보다 한 30cm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 충전기는 여러분들이 설치해달라고 하는 만큼 설치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각 세대로 들어가게끔 모든 세대가 적용되게끔 해드릴 계획입니다. 아마 이거 적용 안 하면 리모델링 안 하실 거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다음은 스카이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지금 서울 및 수도권 중심으로 스카이 커뮤니티 센터가 지금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제 3분의 한양 백도 아파트에서도 향후에 스카이 커뮤니티 센터를 좀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 분양 아파트에 있는 그 상부층에 스카이 커뮤니티 센터를 설치를 하면은 아마 3번씩 일대가 좀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럼 그 스카이 커뮤니티 센터 안에 커피숍을 넣는다든가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 아이템들은 조합원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시면은 조합 설립 이후에 조합원 의견 수렴을 통해서 그 시설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 스카이 커뮤니티 센터를 설치를 하면은 단지 가치가 많이 바뀔 것으로 좀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조경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 1층에 있는 모든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상에는 딱 2대의 차량만 다닙니다. 이삿짐 차량하고 소방 차량. 나머지는 다닐 일이 없겠죠. 다 조경 처리되죠. 그러다 보니까 수변공원은 당연히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단지 내 둘레숲길 다 만들어 드립니다. 주변 수리산하고 이어져서 산책하시기에 수월할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발 미세먼지 항상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미스트폴 다 설치를 해드릴 거고 미세먼지 줄여주는 식재까지 다 설치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설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계획은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요. 이제 리모델링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예시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 있으시면 항상 추진위원회 오셔서 의견을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현재는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비 규제가 없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 규제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의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으로까지 내려갔고요. 하지만 리모델링은 이제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규제가 없을 때 빨리 사업 추진하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예. 아무쪼록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세종코퍼레이션의 김윤수 부사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양 백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참여한 정비업체 주식회사 세종코퍼레이션과 디파트너 콘소시엄의 주관사인 세종코퍼레이션 김윤수 부사장입니다. 저희가 그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고 나서 한양 백도 아파트 단지 내던 아니면 주변 그 공연장이나 교회 등을 빌려서 주민분들 다 모셔놓고 대규모로 좀 설명회를 좀 개최하고자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의치 않아서 설명회를 하지 못하고 바로 조합 설립 동서를 진거하게 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민분들 많이 궁금해하신 내용들 저희가 좀 온라인 설명회로 좀 풀어드릴까 해서 이렇게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아쉽지만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코로나19 상황이 좀 진정되거나 단계가 좀 완화될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오프라인에서 설명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개요, 그리고 사업 기획, 추정 분담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의서 제출 방법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3년도에 법인을 설립해서 지금 19년 정도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회사에서는 이제 부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정비사업본부는 재개발 재건축본부, 리모델링 사업본부가 총 3개 팀이 있고 도시계획본부 이렇게 3개 본부로 크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회사 기반이어서 회사 임직원들이 도시계획 전문 기술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는 총괄 부사장을 맡고 있는 김윤수입니다. 저희가 그 리모델링하는 회사 중에서 리모델링 실적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정비사업본부에서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한 30개 이상 정도 되고 도시계획 쪽으로 저희가 100개 현장 이상의 실적이 있고요. 리모델링 사업본부에서도 30개 이상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정비업체 중에 단연 수주 실적으로 최고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 리모델링 사업 수행 실적 개발인데요. 현재까지 총 3만 세대 정도 이상의 리모델링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하고 행위허가까지 다양하게 단계가 분포되어 있어서 저희 회사의 노하우가 한양 백도 아파트에 반영해서 최선의 사업을 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또는 증축을 하는 행위입니다. 리모델링의 범위는 준공 후에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축 범위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세대당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증축을 40% 이내로, 그리고 85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증축을 30% 이내로 이렇게 증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면적에 대한 증축이고,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따른 용적률이나 세대수 이런 거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그리고 수직 증축은 14계층 이하는 2계층, 14층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직 증축 2계층, 그리고 15층 이상의 아파트는 수직 증축을 3계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들은 설계사무소에서도 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필요성인데요.
리모델링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 아파트가 많이 노후화돼 있어서 엘리베이터도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교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아파트 배관 같은 건 녹이 슬어가지고 사실 교체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썩은 배관, 그리고 사실 오래된 욕실이라고 세 번째 있는 거는 아파트 세대 내 인테리어로 해결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오래된 욕실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사실 가장 큰 리모델링의 목적 중에 하나인 주차. 주차가 우리 한양백대 아파트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상에 주차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지상 주차장이 다 지하로 내려가고 지상은 공원화가 됩니다. 최근에 그 아파트 단지 내 지상은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좋고 보행 공간으로, 공원으로 이렇게 쓰는 게 다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현행 아파트처럼, 현재 신축한 아파트처럼 우리 아파트도 지상은 전부 공원화해서 지하로 모든 차들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리모델링이 됩니다. 마지막에 자산가치 하락도 있는데요.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지 않고 가만히 갖고 있을 경우에 최근에 부동산 워낙 상승세라 아파트가 오르긴 합니다. 그래도 근데 이 아파트가 아무리 올라도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있는 경우에 신축 아파트 시세를 구축 아파트가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면 추진 중간에 조합 설립을 하고 건축 심의를 하고 각종 인허가 행위를 하는 동안에 주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쫓아갑니다. 이거는 분명히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발생한 자산가치 증식이고요. 그런 거는 주변의 리모델링 현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리모델링의 기대 효과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상이 공원화되고 단지도 쾌적화되고 주차 환경도 많이 여유로워집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비교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단지나 리모델링 추진하면 왜 재건축 안 하냐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저희 단지는 재건축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용적률 자체가 현행법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는 사업성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파랗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리모델링이고 옆에가 재건축인데 크게 차이점은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이상이면 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고, 재건축은 30년 이상이 돼야 추진할 수 있는데 30년 이상이 돼서 안전진단을 시청했을 경우에 D등급 이하를 맞아야 리모델링,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재건축 연한이 되는 거는 준공 후 40년 정도는 돼야 재건축 연한이 돼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게 현재 추세고요. 증축 범위는 용적률 범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은 이게 현행 법에서 정한 용적률인데, 이게 용적률이 일반 주거 지역에서 정한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그 용적률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그 개발 계획이 용적률 최대치까지 올려서 사업을 많이 시행했던 구역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의 아파트는 현행법에 따라서 재건축을 할 경우에 현재보다 용적률이 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안이 리모델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재건축에 대해서 주민들이 얘기가 나올 경우에는 추진위로 꼭 문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리모델링은 용적률이 제한이 없어서 아까 그 두 번째 페이지인가 세 번째 페이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전용 면적의 30%에서 40% 이내까지 용적률을 증축할 수 있습니다.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도 최대 15% 현행 대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법에 제한을 받지 않고 초과 허용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이런 것도 당연히 미적용이고요. 재건축도 불과 10몇 년 전만 해도 그 분양권 전매 제한 이런 거 다 미적용이었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재건축은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각종 규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경우에 분양권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저희 리모델링은 그런 전매 제한이 전혀 없다. 그리고 초과 이익 환수도 없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리모델링이 좀 과열 분위기입니다. 서울, 경기,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 창원까지 리모델링을 다 붐이 일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리모델링이 좀 과열되고 있는데요. 리모델링이 과열되면
한때 재건축이 과열됐을 때처럼 각종 법의 규제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 초과이익 환수 이런 게 적용받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유리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리모델링 사업 일정이고요.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게 동의서 증구입니다. 이 동의서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입니다.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조합 설립을 하는 거죠. 조합 설립을 해야 그 다음에 시공사도 선정하고 건축 심의도 하고 리모델링 관련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너무 많은 검증을 하면서 조합 설립을 하면 조합 설립해서 어차피 여러분들 다 주민들 의향도 물으면서 건축 심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조합 설립도 하기 전에 그런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합 설립을 하는 거는 저희가 여러분한테 안내드린 안내 자료를 참고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겠다 1차의 동의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고 조합 설립을 하면 조합 설립 이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모두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 시에 75%에 준하는 75%의 동의를 새로 받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는 조합 설립에 찬성하는 동의로 좀 어떻게는 좀 가볍게 보실 필요도 있고요. 조합 설립을 추진해야 그 다음에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동의서 진구를 하고 있고 현재 동의서가 꽤 많이 진구되고 있지만 마지막에 좀 여러 가지 의견들 답변 드리는 것도 사실 곤란한 것도 있고 너무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간적으로 보면은 이제 착공하기 전까지 한 3년 정도, 그리고 공사기간 3년 정도 해서 빠르게 진행했을 경우에 총 6년 정도 사업기간이 걸립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동의를 신속하게 해줄 경우에 우리가 사업이 이렇게 일정을 뺄 수 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표로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리모델링 했을 때 추정 분담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게 분양 면적이 기존 35평은 39평과 41평으로 그리고 기존의 46평은 49평으로 그리고 기존의 54평은 57평으로 리모델링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립니다. 먼저 35평이 39평과 41평으로 리모델링 후 변경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요게 지금 35평만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이게 주민분들 잘 아시겠지만 992동의 일부 세대가 한 10세대 정도가 신축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설계사무소에서도 설명을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 내용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분담금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신축으로 이동했을 때 아래 41평형, 39평과 41평형 중 41평형은 구체적으로 몇 층으로 들어갈지 그리고 몇 층 사람이 몇 층으로 들어갈지 몇 층 조합원이 어디로 이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나와 있지 않아서 평당 공사비 대비 예상 분담금을 별도로 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5평이 39평으로 이동했을 때 공사비가 세 군데로 나눴을 때 분담금이 얼마가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고요. 신축 호수인 41평형으로 이동했을 때는 아마도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갈지는 아직 판단이 되지 않아서 나중에 사실 권리변동 계획이 수립돼야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아파트는 층별로 현재 층, 나중에 입주할 때 층, 이런 거 기준별로도 가치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좀 안내하기 힘들어서 요거는 일단 35평이 39평으로 들어갈 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공사비를 500만 원으로 530만 원으로 560만 원을 세 가지 상황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오늘 설명은 그 가운데 530만 원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당 공사비는 나중에 시공사를 조합 설립하고 나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 선정될 시공사들이 우리 아파트 조합에다가 제한하는 가격이 기준이 되겠죠. 얼마가 될지 몰라서 500만 원이나 530만 원, 560만 원 이렇게 잡았고요. 530만 원으로 만약에 시공사가 들어왔다, 입찰을 했다, 계약을 했다 했을 경우에 35평이 39평으로 리모델링 됐을 경우에 부담금은 2억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당 공사비 530만 원, 그리고 일반 분양은 3,200만 원 정도로 했을 때 나오는 가격이고요. 사업비의 12% 정도, 아니 총 공사비의 12% 정도는 다른 일반 사업비로 좀 잡았을 때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숫자는 뭐 변동될 수 있고요. 현재 35평 아파트가 6억 7천입니다. 6억 7천이고 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을 해도 되는 건지 주민들이 판단할 때는 우리 아파트가 지금 한 6억 7천 정도, 평당 한 1,900만 원 정도, 2천만 원 좀 안 되는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한 2억 6,500을 더 들여서 내 재산은 6억 7천에다가 2억 6,500을 투자했으니까 9억 3,500, 9억 4천 정도 되겠죠. 네. 그 정도를 해서 내 35평 아파트가 신축으로 39평, 거의 40평 가까이 되는 신축 아파트가 생긴다고 하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주민분들께서. 예. 그러면 이제 9억 몇천만 원짜리 39평에서 41평 사이에 뭐 이런 아파트가 신축으로 생기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지금 2억 6,500만 원을 더 들여서 신축으로 35평 같은 동에 이런 같은 분위기의 신축 아파트에 이동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때 그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우리가 사업을 잘하면 평형대도 39평으로 확장되면서 이 정도 분담금이 든다. 사업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이고 사업성이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 주민분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래 보면 46평이 49평이 됐을 때, 그리고 54평이 57평이 됐을 때, 그리고 54평이나 46평은 전용 면적에서 일부 차이가 있어서 전용 면적별로 조금씩 차등의 구분을 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예를 54평형을 보시면 54평형은 2억 5,800 이 정도의 부담금을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왜 더 넓은데 돈을 덜 내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늘어나는 평형이 오히려 30평일 때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제 늘어나는 평형 대비해서 부담금이 더 많은 게 좀 당연한 거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50평형 때는 평당가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나중에 대형 평형으로 넘어왔을 때 평당 가격의 상승폭도 비슷할 것 같아서 현행이나 뭐 그래도 이제 신축을 했을 경우에는 현재는 우리가 아파트가 2천만 원을 좀 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직은 1,900만 원대까지 올라온 것 같고, 근데 이제 신축했을 때 주변에 인근의 신축 사례는 찾기 힘들지만 주변에 비슷한 규모의 신도시 같은 경우, 뭐 그리고 신도시에서 약간 외곽의 아파트 경우에도 신축 아파트 경우 최근에 평당 3천만 원대를 다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 한양백도 아파트가 주변에서는 그래도 꽤 비싼 단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단지에 나중에 신축이 됐을 경우에 리모델링 후에 그 가격은 충분히 분양가를 3,200만 원 잡아도 될 정도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9억, 아까 전에 30평형대에서 35평형에서 39평형 9억 3,500 정도가 들어갈 거다라고 했는데, 실거래가 6억 7천에다가 부담금 2억 6,500 해서, 근데 만약에 평당가가 3천 이상이 된다고 하면 이 아파트도 13억 뭐 이런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뭐 사업을 당연히 추진해야 되는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시면서 현재 사시는 게 굉장히 불편하셔가지고 살고 계시는 집이 너무 낙후돼서 문고리 자꾸 떨어져 나가고 아파트도 변기도 교체해야 되고 타일도 바꿔야 되고 하잖아요. 살면 이런 거를 전부 다 이제 나중에 시공사가 입찰할 때 제한하는 정도의 고급된 마감재로 아파트를 싹 고친다고 하면 작게 들어도 1억, 많이 들면 2억 가까이 들 겁니다. 아파트 안에 세대만 고친다고 해도. 이럴 경우에 주변의 편의시설이나 세대 안에 공원이나 이런 거 전혀 손도 못 대고 단지 아파트 실내만 인테리어 하는데 가격이 그 정도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우리 가격이 상승되는 것도 아니고 벽 속에 있는 배관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일부 조금 더 부담해서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게 리모델링 사업이거든요. 이게 빨리 동참하셔가지고 조합 설계를 빨리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조합원 부담금은 이 계략적인 추정액입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이후에 인허가 그리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고, 조합원의 부담금이 실제 사업 완료 후에 확정됩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향후라도 예상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는데 시공사가 나중에 공사비를 제한하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보다 비싸게 제한을 했다
하면 부담금이 좀 올라가겠구나 참고할 수 있으실 거고요. 나중에 분양가가 올라가면 이거보다 또 부담금이 줄겠죠. 그러니까 그 기준점은 제가 오늘 설명드린 숫자 3가지를 기억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 뭐 기초 자료로 설명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특수한 경우라서 1층의 135 라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이게 호수별로 평형대도 너무 다양화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좀 이게 그 전페이지 설명드린 거 2페이지 모두 감정평가 법인에 좀 의뢰를 해서 저희가 숫자를 좀 뽑았습니다. 1층 135 라인은 전용 면적이 다른 라인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 페이지 보시면 전용이 30평형대가 전용이 96평 정도 됐거든요. 96제곱미터로 됐는데 135 라인의 전용 면적은 81제곱미터입니다. 이게 뭐 경비실 등 이런 게 좀 이렇게 전용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30평 중에서 아파트가 실제로 들어가면 좀 많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1층을 필로티로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고 나서는 다른 층과 똑같이 됩니다. 넓이가. 그래서 그 전용이 96제곱미터에서 101제곱미터로 느는 것보다 81제곱미터에서 101제곱으로 늘 경우가 당연히 분담금이 더 내야 되겠죠. 신축되는 범위가 훨씬 많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1층은 필로티로 올라가고 2층부터 기존의 1층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행 1층 135 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 6평 그 정도씩 평형대가 넓어지거든요. 실제로 사용하는 평형대가. 그래서 신축할 때 부담금이 다른 라인보다는 조금 더 비쌉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필로티를 짚고 올라가는 게 그래도 재산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했고요. 나중에 주민분들 의견 취합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 특성 때문에 나온 얘기고 1층 일부 세대의 경우에는 이제 위치가 2층으로 올라가지만 호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참고로 하시고 부담금의 차이가 있어서 별도 한 페이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전과 후는 30평형에서 39평형, 뭐 40평에서 49평형, 47평에서 57평형 이렇게 앞에 제가 설명드린 일반적인 평형대랑 똑같이 올라가는데 전용 면적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세대별로 구분해서 해당 동호수를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요. 이거 보시고 이 동호수별로 늘어나는 전용 면적이 상당히 많은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530만 원 공사비 기준으로 했을 때 부담금이 3억 9,700 정도에서 3억 4,600 정도까지 다른 아파트 2억대에 대비해서 여기는 3억대다라는 거를 좀 아시고요. 근데 이게 오른쪽에 이제 감정평가 예상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른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있는데 여기 지금 135 라인 실거래가를 찾기 힘들어서 이 감정평가한테 의뢰한 예상가가 135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 금액이 좀 낮아서 이 정도 됐고요. 요거 그 평가 금액하고 저희가 부담금을 합쳤을 때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그 현재 실거래가 대비 부담금 한 거랑 비슷하게 9억대 정도 나옵니다. 30평 때도. 그래서 1층 135 라인도 한 9억 정도 출자해서 나중에 2층으로 올라가는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신축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자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한 페이지 넣었습니다. 3번 한양 백두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결의서인데요. 이게 조합 설립 동의서입니다. 이거를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는 이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용입니다. 이게 뭐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하는 동의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결정에 대한 동의는 나중에 사업 승인할 때 75%의 동의를 새로 받습니다. 현재 이 동의서는 조합 설립을 찬성하냐고 묻고 있고요. 이 조합 설립을 어떻게 하고 규약도 동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갛게 박스를 좀 쳐놨는데 동의서에 박스 쳐놓은 거에 성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 쓰는 거랑 소유권 위치 쓰는 거 그리고 자필로 사인하고 성함 쓰고 뭐 지장 찍고 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앞면, 뒷면, 견본에 맞춰서 좀 이렇게 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모르시는 경우에 추진인 사무실로 좀 문의해 주셔도 되고 저희가 지금 동의서 진구를 위한 안내하는 홍보 인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서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인데요. 이거는 그 한 아파트를 2명 이상, 2인 이상이 소유할 경우에 2명이 다 동의서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시면 안 되고
한 분은 동의서에 대표로 이름을 쓰시고요. 그 대표로 이름 쓰신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그분이 대표라는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양식이고요. 견본대로 보시고 누가 대표고 누가 대표를 위임했다, 그리고 대표를 수락받은 자는 누구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셔가지고 별도로 한 장을 더 내주셔야 됩니다. 동의서랑 대표 소유자 동의서 이렇게 두 장을 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조합 설립 결의서 제출 방법인데요. 추진 사무실로 직접 제출하시는 게 원칙이고 우편으로도 받고 그리고 저희가 지정한 그 홍보 인원들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갔을 때 그분들한테 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신분증 4번은 사진으로 찍어서 문자로 전송도 가능하고요. 예, 뭐 기타 여러 가지 문의사항은 추진위원회 사무실 그 한양 백도 아파트 단지를 상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전화번호랑 팩스번호 안내돼 있으니까 연락하셔가지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물어보시고 동의서 제출 신속하게 서두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온라인 설명회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고요. 사실 구체적인 설계 개요나 이런 거는 설계 파트의 설명을 많이 들으시겠지만 오늘 온라인 설명회는 그 위원장님 그리고 정비업체, 설계업체 모든 분야에서 주민들한테 도움될 만한 얘기 담아서 이렇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